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겠습니까?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 그리고 경제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날에 막중한 임무를 띄셨습니다, 위원님. 윤석열 정부의 경제 핵심 키워드를 표현해 본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추격해 보자면 일단 경제 측면에서는 뭐 시장 자유경제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보단 기업의 자율성이 아닌가. 그래서 그동안은 좀 정부가 그립을 잡고 정책의 흐름을 끌고 가는 것이 전 정부의 어떤 움직임이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업들에게 많은 규제도 풀고 근데 뭐 규제를 더한다는 정보는 지금까지 역대 하나도 없었는데요. 어쨌든 규제를 풀고 기업에게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게 이제 가장 이제 경총이나 이런 기업인들이 바라는 부분들이니까요. 이게 잘 안착된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효율성이라든지 뭐 추가적인 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향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 키워드는 기업의 자율성을 키워주고 규제를 좀 더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일정 부분은 좀 배제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현재 시장에는 좀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경제와 규제 혁파. 자, 그렇다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을 산업은 어디일까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지금 이제 항상 뭐 새 대통령, 그다음에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어디가 수혜를 받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 보면 오늘 이렇게 새 대통령이 취임식하는 날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양상이고요. 지금 거시지표의 악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쟁도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부분, 중국 봉쇄도 길어지고 있는 부분, 그런 여러 가지 거시 환경의 악화를 어떻게 방어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정책 수혜주라고 불렸던 것들은 어찌 보면 허니문 기간이 아니라 정부가 당선된 기간부터 일정 부분 이미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산업적인 수혜는 기대하기 어렵다, 단기간엔.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당장 소상공인 보상을 위한 뭐 30조에서 50조 정도의 자금도 집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에 따른 전반적인 환율과 같은 거시지표 방어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몇 가지 변곡점이 있는데 5월 21일 날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다음에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통해서 어떠한 또 방향성을 가게 될지라든지 그다음에 10월에 있을 시진핑 3기 연임은 가능할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산업적인 흐름을 본다? 뭐 장기적으로는 저도 뭐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뭐 우주항공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은 그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다. 일단 취임 1년에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거시지 변수들의 안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 정부는 특성을 보면 특히 경제팀, 국무총리부터 경제부총리 그리고 비서실장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지난 정부에서는 정치인들이 꽤 많았죠. 네. 그런데 이번 정부는 기재부 원팀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의 좀 효율성?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기계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의 뭔가 능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자체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당장 기대를 높여가는 것보다는 당장 닥쳐있는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즉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실력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에 우리가 좀 더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제 국회 본관에 들어서서 이제 전임 대통령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보면 인수위에서도 원전 산업을 다시 육성하겠다라면서 가장 먼저 빨리 강력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산업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정책이라는 게 뭐 예전에도 한번 잠깐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정부가 바뀌면 뭔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 같지만 그게 좋던 싫던 전임 정부가 했던 것을 갑자기 뒤집는 것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정부에서 취했던 정책을 계속 낮추면서 자신들의 정책을 강화하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게는 아직 5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정책적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아무래도 한 1, 2년 정도 지나야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이제 멈췄던 것을 재개하는 것, 이건 뭐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정책이겠죠. 그래서 뭐 이것으로 인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신규로 추가는 언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너무 이제 성급하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긴 그림에서 어차피 이 정부에서 원자력을 키우겠다고 했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주가가 비쌀 때보다는 좀 더 쌀 때, 조정을 받을 때 접근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으로 가면서의 하나의 리스크는 뭐냐면 예. 우라늄이 어쨌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꽤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 러시아 전쟁을 둘러싼 전반적인 이슈로 인해서 향후 우라늄 가격은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그래서 최근에 극단적으로 올랐던 우라늄 ETF나 우라늄 선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변동성을 많이 타고 있잖아요. 자, 이런 변수까지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해서도 이제는 무조건 기대만 가지고 간다. 지금부터는 무조건 keep going. 뭐 이런 식의 접근은 제가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핵심 종목으로 압축하시면서 공격적인 전략보다는 조정 시 조금씩 비중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 정부 출범하면 가장 기대되는 섹터로 원전을 꼽았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좀 많이 반영이 된 감이 있다라는 해석. 그다음에 뭐 시장 분위기라는 걸 무시할 수 없으니까 예, 예. 시장 분위기가 받쳐주지 않을 때 과연 우리가 얘기했던 테마주들, 중소형주들의 단기 트레이딩은 뭐 여전히 나타날 수 있으나 산업적으로 큰 흐름을 끌고 갈 수 있는 뭐 예전 두산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군들이 과연 시세를 계속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 보는 섹터가 원전 나오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잖아요. 네. 어떨까요? 이제 시작입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될 건 지금의 전쟁의 결과물,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변수들 좀 종합적으로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제 뇌피셜에 불과하지만 예. 저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ESG는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10년 지연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에너지와 관련된 산업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신고가를 보이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ESG의 후퇴와 아마 맞물려 있다. 최근 들어서 또 ESG 채권이나 ESG 펀드 쪽으로 자금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반영한다면 우리가 좀 궁극적으로 봐야 될 것은 재생에너지 좋죠. 뭐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방향도 바뀌진 않겠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속도보다는 못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이들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한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특정 종목을 콕 찍어서 예를 들어서 나는 풍력이 좋아 보여. 그래서 풍력의 어떤 종목을 살 거야라는 접근보다는 좀 더 폭넓게 투자할 수 있는 방향. 예를 들어서 뭐 QCLN 같은 뭐 ETF, 뭐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나 국내 ETF 같은 경우로 좀 분할 매수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엠페이지 에너지를 포함해서 미국의 태양광 종목군들이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종목군들이 미국 내에서 또 일시적인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 국내에서도 OCI가 뭐 잠깐 반짝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어떤 특정 종목만 골라서 하는 것은 저는 전략적으로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산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보시는 것이 이것도 유리하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의 큰 대전환이라는 데 있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으나 예. 이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 자체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눈 뜨고 일어나면 변하진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뭐 테마성 흐름이 한번 지나고 나면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변수들이 존재한다면 한 종목만 사기보다는 해당 산업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ESG의 어떤 흐름을 지연시켰다. 라는 뭐 그런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좀 가져가야 될 것 같네요. 네. 그 생각을 제가 차마 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ESG가 워낙 작년에 화두였고 네. 새로운 정부에서도 ESG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거시적인 어떤 환경이 크게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탄력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마침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K방산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수출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맞물려서 또 관련 산업도 주식시장에서 각광을 받았고요. 이런 산업의 연속성은 신정부에서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통해서 모든 국가가 동시다발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자체적인 국방력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을 했죠. 네. 그래서 뭐 나토에 속해 있는 국가들은 어떤 식으로든 나토에서 뭐 방어를 해주기는 하겠지만 과연 적극적으로 뭐 분쟁이 확산될 때 예전처럼 강력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를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많이 절감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괜찮은 그런 방산에 대한 수요는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그 안에서 분명히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완제기, 그다음에 뭐 헬리콥터를 만드는 한국항공우주라든지, 그다음에 레이더 시스템, 뭐 미사일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보여준 LIG 넥스원,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군들이 뭐 제가 연초에도 한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가도 굉장히 좋은 양상이기 때문에 수출량이 정말 증가하고 실적이 증가한다면 다소 밸류가 좀 비싸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들 사업을 키우는 것이 실제로 우리나라 제조업도 이제는 약간 좀 늙어가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에 더 고도화가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제조업 측면을 줄이지 않고 더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갈 수 있는 건 우주항공, 무기, 바이오 이런 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산업은 앞으로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언급해 주셨던 산업적인 측면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것, 우주항공, 방산, 그리고 방금 언급드렸던 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뭐 추가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빼놓을 수 없을 섹터가 AI, 자율주행, UAM 이런 것들. 최근 UAM도 갑자기 주식시장에서 또 각광을 받았어요. 하지만 제조업이 늙어가고 있는 와중에 죄송합니다. 자, 아직은 왜 이러죠?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 UAM과 관련돼서 AI는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과연 차별화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UAM인데. 이 방향에 대해서 뭐 부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쪽 산업이 커질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예전 전기차를 우리가 좋게 봤던 것처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우리나라의 UAM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 종목 누가 뭐래도 한국항공우주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방산 흐름, 그다음에 추가적인 수출 가능성을 타고 주가가 굉장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있는 차트가 뭐냐면 연두색 차트는 S&P고요. 보라색 차트는 에어버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이 한국항공우주가 납품하는 보잉의 주가입니다. 보잉은 지금 주가가 소위 뭐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박살이 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보잉이 실적이 안 좋아서 만약에 주가가 박살이 난다면 한국항공우주를 제가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보잉에 납품하는 것도 늘면서 기존에 자신들이 만드는 완제기라든지 수리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을 바탕으로 이제 좋게 봤던 것인데 보잉이 저렇게 하락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다 아시는 것처럼 UAM의 선두주자는 누가 뭐래도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입니다. 최근에 이것도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주들 망가지면서 같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UAM도 우리가 생각을 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 UAM의 국내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CFO와 만나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의 생각입니다. 이건 뭐 그분의 생각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는데 UAM 10년 걸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걸 개발해서 시제품을 내놓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으나 이것을 뭐 법적으로 그다음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거리까지 뭐 관제 그다음에 실제로 이것이 이착륙하는 이착륙장을 누가 만들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것들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윤석열 정부 내에서 UAM이 된다? 전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UAM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을 만들 수 있는 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체계의 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주항공청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우주항공 산업의 전반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향후 UAM과 도심교통, 항공교통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토대만 만들어도 저는 윤석열 정부의 역할은 충분히 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대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요. 재미있는 화면이 준비가 돼 있어요. 역대 대통령 취임 기간 동안 우리 지수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코스피 등락률이 무려 2배에 달했습니다. 근데 저 때는 기간을 보시면 2003년에서 2008년이 IT 버블 끝난 뒤에 중국의 경제 성장의 수혜를 그대로 받았던 시기이고 마이너스는 김영삼 정부 때인데 저 때는 또 IMF가 있었죠. 네. 그리고 대체로 한 20%가량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무리일까요? 이명박 대통령 때와 문재인 대통령 때. 근데 이건 사실 대통령이 어떤 경제 정책을 잘했다기보다는 거시 환경이 더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네, 외부 변수의 영향이라고 봐야죠. 그게 그죠. 어떨까요? 야, 노무현 대통령 시기 때는 정말 아무리 중국의 성장과 함께 했어도 저 때 주식 안 했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였네요. 저 때 계셨잖아요. 그렇죠. 증권사 계셨었잖아요. 아, 토마토 TV. 아, 그렇습니까? 수익 많이 나셨습니까, 저 때? 뭐 저 때 수익이 안 나면 주식시장에서 뭐 제대로 그렇죠. 평가를 받지 못했겠죠. 네. 어떨까요?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방금 답을 이미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결국은 대통령과 경제팀의 능력보다는 외부 변수의 영향이 워낙 크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로서 네. 수출량, 그다음에 수출 금액 이런 것들이 결국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예. 우리가 과거 대비해서 뭐 내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외부 변수를 무시할 수 없다면 네. 현재 외부 변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올해 상반기 내에 끝날지 아니면 올해 1년 내내 가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해서 또 내년에 온다 아니면 올해 뭐 하반기 온다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경기 침체 전에 주식시장이 미리 빠지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올해 윤석열 정부 1년 차의 목표 수익률은 조금 낮춰잡는 것이 현실적이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못해서나 경제팀의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외부 네. 변수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예. 저는 한 2,500에서 한 2,800 정도를 올해 전체적인 어떤 밴드의 예. 상하단으로 좀 봐야 좋습니다.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주도주를 찾기 힘든 장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뭐 많이 하는 방법이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조정을 이용해서 비중을 확대하는 방법 정도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서를 하는 도중에 올해의 기대 수익률을 낮게 잡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결정적 투자는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